안녕하세요. 파람TV의 파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인이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해 다뤄보고 싶은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정치와도 이어질 수 있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사건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투명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관심을 갖게 한다면 그 관심이 모여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여론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쁜 양부모까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면서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눈물이 고이고 정말 많이 화도 났습니다. 시위를 하고 징전서를 내고 그리고 청원을 하고 정인이 묘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한 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했고 이 아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을 한 이유는 아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즉 피해자인 양부모 중 양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재판에 공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란 때려야지 이 정도의 생각만 하다가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죽은 것, 이것이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기본 4년에서 7년, 이게 아동학대 치사죄의 양형 기준입니다. 물론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살인죄는 죽여야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어려운 말로는 미필적 고의로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또는 일부러 그 행위를 할 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기본 10년에서 16년, 가중되면 1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의 이름도 달라지고 받게 되는 벌의 크기 역시 차이가 납니다. 양모가 받고 있는 아동학대 치사죄도 최대 15년까지 가능하지만 아이 죽음에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1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습니다. 이 성과는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혐의는 적용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자신만의 목소리로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 임신 39주를 채우고 3.6kg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던 엄마를 떠나온 정인이는 생후 8일째부터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약 7개월간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정인이를 7개월간 키운 위탁모는 건강하고 호기심이 많았고 음악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정인이를 기억했습니다. 생후 2달이 되던 2019년 7월 아이의 양부모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당시 위탁모는 양부모의 인상도 좋아 보이고 딸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양모는 활달하고 밝아 보이는 통역사, 양부는 인상이 순하고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입양 심사는 물론 당연히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은 결혼 전부터 둘이 합의된 부분이라고 말을 했고 기관에서도 양부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관에 준 정보가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양모는 미국에서 해외 유학을 했고 해외 입양인을 돕는 일도 하고 양부는 양모가 하는 봉사에 동참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부부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양모가 입양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주변에 입양을지를 말하고 다니고 심지어 고등학교 친구, 오래된 지인들도 입양이 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주변 엄마들한테도 자기가 입양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막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생후 2개월째가 될 때부터 매달 정인이를 만나러 양모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의 최종 관문인 법원의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지난해 2020년 2월 정인이와 양부모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달 뒤 정인이는 돌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긴 지 271일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뉴스 보도에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숨졌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0월 13일 오전 11시경 심정지 상태로 정인이는 응급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긴급한 치료를 받으면서 2차례나 소생을 했지만 결국 3번째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정인이의 죽음으로 양부모를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입양이 되기 전 정인이의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정말로 이렇게 귀엽고 밝은 아이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호기심 많고 음악을 좋아했던 정인이가 갑자기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중간에 구출될 기회는 정말 없었을까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정인이가 구출될 기회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1차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지난해 2020년 5월 2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입양된 지 석 달째.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어른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양모에게 묻자 양모는 아기띠에 쓸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이 피부는 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뺨 아래쪽에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띄는 상처가 생겨도 양모는 그저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하는데 당장 병원에 데려가도 모자랄 텐데 그냥 모르쇠로 주장하는 게 과연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양부는 이 멍을 아토피와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보았을 때는 몽고반점도 있지만 몽고반점과 상관없는 외상에 의한 멍이라고 추정을 하고 아토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들여다봐도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후 10달이 되던 지난해 2020년 4월부터 또 다른 패턴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귀에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귓바퀴, 귀 뒤쪽, 귀 안쪽, 며칠 간격으로 멍이 들어오니 심상치 않아 보였던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것들도 다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귀를 많이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나. 이를 아는 어린이집 교사나 소아과 의원 같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상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들 만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간 2020년 5월 25일 이날에는 양쪽 허벅지에 같은 위치에 두세 군데의 멍이 비슷한 위치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었더니 양모는 어제 아빠가 시켰는데 마사지 해주다가 생긴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아직 돌도 안 되었고 그런 뼈가 단단하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아빠가 멍이 들 정도로 힘을 줘서 마사지를 해줬을까요? 어떤 정신나가 아빠가요? 허벅지 상처와 함께 귀 안쪽 상처도 발견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결국 1차 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해서 조사를 했고 이것이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양부모는 무혐의를 받은 것이죠. 1차 아동학대 의심 사진에 대해서 양부는 정인이가 원래 아토피가 심했다. 이를 오해한 것이고 입양에 대한 편견들이 아동학대라는 의심을 만들어낸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멍은 오다리를 교정하려다가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아빠가 돌도 안 된 애를 오다리 교정한다고 명이 들 정도로 힘을 주는지 말이죠. 하여튼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내사 종결을 내버립니다. 어린이집은 신고에 앞서 2달여간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사진으로 남겼고 이를 1차 학대 의심 신고와 함께 제출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은 내사 종결을 내버립니다. 멍이 들고 귀가 찢어지고 한 사진들이 왜 아동학대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을까는 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바로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1차 신고가 들어가고 교사는 한 번 경찰서에서 와달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정인이 엄마 아빠, 즉 양모, 양부가 입양에 관련된 일을 했었고 다른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양 관련해서 봉사를 해온 양부모들,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리 없다는 편견, 이게 경찰들의 판단력을 좀 흐린 건 아닐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예측 요인을 연구해봤는데 예측 요인이 없다고 합니다. 즉,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누구라도 아이를 학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들의 불문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차 학대의심 신고 이후로 학대의심 신고도 그렇고 편견들도 싫다면서 정인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어린이집 등교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2차 학대의심 신고,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20년 6월 29일, 즉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한 달 뒤에 이뤄집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5일 전에 양모가 갓 돌이 지난 정인이를 차량 안에 30분 넘게 방치한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창문도 닫혀진 상태에서 30분 넘게 갓 돌이 지난 정인이를 30분 넘게 방치했습니다. 신고자는 닷새 뒤에 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위치는 양모가 첫째를 데려간 학원 주변이었습니다. CCTV를 바로 확보했다면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는 신고 당일에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몰랐던 거죠. 경찰이 신고 당일에 찾아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학원에 찾아와서 CCTV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지워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양모의 차량 위치를 찾는 데만 14일을 소요했고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에야 학원 건물을 방문해서 CCTV 영상을 찾았지만 이때는 이미 영상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난 이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2차 학대 의심 신고자는 파양이 아니더라도 아기한테 더 나쁜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게끔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인이 사망사건 보고서를 보면 아동은 양부모를 거부하는 모습은 없으며 잘 안겨 있었음. 아동은 의사소통 불가, 양부에게 잘 안겨 있었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좋아서 안겨 있었을지, 무서워서 안겨 있었을지, 어떤 마음으로 정인이는 안겨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 달 새 2번이나 학대 신고가 들어갔지만 정인이는 양부모와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달 넘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간 것이고요.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달 넘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다가 다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건 지난해 2020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20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정인이를 구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날, 즉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달간 어린이집을 안 보내다가 보낸 2020년 9월 23일에 마지막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날을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등원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발육 상태도 좋았던 정인이었는데 학대가 의심되긴 했지만 2달 전까지는 잘 자라던 아이였는데 약 2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서입니다. 좋은 쪽으로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2개월 전보다 체중이 1kg가량 줄어들었고 피부도 검게 그늘져서 2달 만에 어린이집을 다시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곧장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를 본 소아과 의사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자인 이 소아과 의사는 5월에 있었던 1차 학대 의심 신고 때부터 정인이를 진찰해온 사람입니다. 1차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양모, 양부, 그리고 경찰들 몇 명,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2명이 왔었는데 허벅지 안쪽은 사실 넘어진다고 해서 멍이 드는 곳이 아니기에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2020년 7월에도 정인이가 접종을 하러 왔었는데 정인이 입을 보는데 완전히 누가 작정하고 찢어 놓은 듯한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다쳤지?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2020년 9월 23일 신고자인 소아과 의사는 5월에도 아동학대 과거력이 있고 아동학대가 사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때 왔던 경찰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면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분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 1차 신고 때부터 진찰을 해온 의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또 날려버렸을까요? 3차 학대 의심 신고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양부와 함께 정인이를 다른 소아과로 데려갔고 3차 신고자가 외상으로 본 입안의 상처를 단순 구내염이라고 판단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차 신고가 있고 그 다음날 양모 양부가 어린이집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왜 병원에 데려갔냐, 말도 없이 데려갔냐 항의를 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구조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은 세 차례의 신고 동안 계속 정인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고로 엄마가 더 예민해지고 신고해도 계속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집에서 점점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아이의 과거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3차 신고자의 판단은 너무도 쉽게 무시가 되었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3차 신고가 있고 20일 후 정인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모는 정인이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모의 주장은 첫째 등원 준비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소파 위에서 정인이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즉 정인이가 놀다가 소파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이 주장도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바뀝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화가 났고 화가 나서 아이를 들고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의자에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도치 않은 사고라는 것이죠.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CCTV를 본 결과 정인이가 떨어졌지만 바로 병원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전화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않는다고 결원을 알리고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구급차가 아니라 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인이의 상태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조치 덕에 2번 소생을 하기도 했지만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심정지에서 잠시 회복되었을 때 CT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CT 사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피였다고 당시 의사는 말합니다. 원래는 피가 한 방울도 있으면 안 되는 부위였지만 정인이의 배 안에 가득했던 것은 피였습니다. 그래서 장이 터지고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겨 배 자체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배 안에 피가 가득한 것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러진 상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 막 생긴 상처, 옛날에 생긴 상처 등의 많은 상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갈비뼈 골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갈비뼈는 정말 안 부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6개월의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건 무조건 학대로 봐야 한다고 당시 의사는 말합니다. 당시 의사는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양모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걸까요? 살리려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건 정말 기본 상식인데 말이죠. 아이가 사망하고 22일 뒤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1차 소견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사망했습니다. 온몸의 멍과 골절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많은 상처들이 사망 당일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흔들다가 실수로 한 번 떨어뜨린 것으로 이 많은 상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골절은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게 몸 전체에서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절 중에서 이 아래팔 뼈에 골절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골절은 대부분이 방어 손상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즉 이렇게 때리는 걸 막다가 생긴 골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인이의 소장, 대장, 장갑막,
그리고 췌장에서 큰 손상이 관찰이 되는데 장갑막 파열은 찢어지면 출혈을 급격하게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장갑막 파열은 사망 당일날 생긴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친 장기들 중 일부에서 섬유화 흔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섬유화 흔적이란 치유 과정입니다. 즉, 이런 건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이런 큰 충격이 꽤 장기간 있지 않았나 라는 게 전문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검했던 의사조차도 섬유화 과정이 발견되면서 복부 장기 손상 중 일부는 사망하기 수일 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 당일에 같은 부위를 재차 충격을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인이의 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폭행, 사망 당일 자신에게 가해진 엄청난 충격.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를 보니 힘없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안겨만 있고 음식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사망 직전 CT와 부검 감정서를 종합해보면 이 당시에 아이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공기가 장 안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장 바깥으로 새어나온 공기라는 것입니다.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새는 고통은 통증 중에서 최고의 통증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성인도 참기 힘든 고통인데 정인이는 울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을 거라고 전문가는 추측합니다. 이에 관해 소아과 전문의는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무감정 상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정인이 나이대 아이들은 행동도 자기가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는 이상 항상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서박탈이 너무 심해서 정말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의 체온도 재보지만 발열 증상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소아과 전문의는 아이들의 경우 너무 심한 염증이 있으면 체온이 안 오르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CCTV를 보면 알지만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행동은 정말 하나하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었기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눈치채기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망 전날 정인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단지 이 이유만으로 다음날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매일매일을 살아왔을까? 라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췌장은 우리 안의 장기 중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후복 막강 장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쪽에 위, 대장, 소장 같은 다른 장기들이 위치해 있고 이 힘이 가해져서 이 앞에 있는 장기들을 뚫고 이 뒤에 있는 췌장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외력이 뒤에 있는 척추뼈까지 맞닿아서 그 사이에 있는 장기가 파열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AS 코드라는 약식 손상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부위들을 나누어서 이 손상을 당했을 때 이 손상을 입는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받았을 이 외력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췌장이 절단 또는 손상이 될 정도면 무조건 3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3점은 3살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3800에서 4200N의 힘이 가해져서 췌장에 전달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정인이에게 가해졌을 거라고 예상되는 3800에서 4200N의 힘은 어느 정도의 힘일까요?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성인 남자 프로복서의 풀파워 주먹을 휘둘렀을 때의 정도입니다. 하지만 양모의 체형과 양모 수준에서 이 힘을 내려면 양모 말대로 흔들어서 떨어뜨렸을 때는
720N의 힘이 발생합니다. 3800에서 4200N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양모 수준에서 이 힘을 발생하려면 아이를 고정시키고, 즉 눕히고 소파에서 점프해서 밟았을 때 이 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하지만 양모와 양부는 정인이의 상처와 죽음을 아이 탓으로 돌리고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망 당일 정인이에게 가해진 이 물리력의 정체를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3번의 학대 신고 동안 정인이를 지켜본 기관은 3기관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하지만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어린이집과 같은 신고 의무자일 뿐이기 때문에 학대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와 처리에 나서는 실질적인 주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입니다. 왜 이 두 기관은 정인이의 3번의 SOS를 지나쳤을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안전 확인 통화 서비스 80여 회 중에 받지 않은 경우를 빼면 47회를 제공했는데, 이는 정인이를 직접 보거나 양부모를 상담한 게 아니라 양부모에게 전화를 건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훨씬 많이 제공했으므로 관심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입장입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사례 관리자가 양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방임자와 신뢰를 쌓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를 보면 양부가 오후 5시 50분경에 어린이집을 방문하는데 아이가 위태로워 보인다고 양부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말하지만 양부는 그 자리에서 정인이를 걷게 합니다. 하루 종일 걷지도 않던 정인이는 이날 처음으로 발을 뗍니다. 아이의 상태가 걱정된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했지만 양부는 결국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정인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본 사망 당시의 의사는 이때라도 왔으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인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짧게나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말씀이 못 드린 부분, 그리고 못 보여드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편을 반드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진, 영상,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는 예방책을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선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여러 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례들은 예방책 못지않게 중요하고 이게 곧 예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3번의 구조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저버린 이유 중 하나는 경찰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담당자는 학대 사건뿐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더욱더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다듬으면서 정말 눈물도 고이고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하는 것에도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며 왜 오버하냐 등의 반응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의 테두리 아니라면 오히려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정인아, 너가 받았을 고통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늘에서는 너가 가졌던 미소 잃지 말고 웃을 일이 많길 바랄게. 그리고 정인이가 좋아했던 음악 많이 실컷 듣길 바랄게. 하늘에서는 반드시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해, 정인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